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 종신보험 같은 건데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너무 싼 거 아닙니까? 너무 싸죠. 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마이보험 체크는 이분이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네. 밥줄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재벌 2세라는 소문도 있는데 네. 사회봉사활동으로 지금 마이보험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하고 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은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말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쓰레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이러면서. 예.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인데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인데요.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도 없습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전화를 드립니다. 절대로 무작위로 전화해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전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리는데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떼돈 버시고 건강해지시고 코로나 피해가시고 여러분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번입니다. YTN을 비롯한 리더십 교체 이야기도 해봤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 그 신문사 사장들 신년사를 쭉 보면 또 이제 저는 그렇게 뭐 비중을 많이 두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디지털 종이신문은 앞으로 2021년은 올해는 2020년보다 더 종이신문의 쇠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이제 최근까지도 뭐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오후에 한 5시쯤에는 이제 마감을 하고 그래서 이튿날 신문 제작에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의 뉴스를 모아다가 이제 이튿날 아침 신문을 만드는데 이제 그렇죠. 뭐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분석하고 뭐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종이 신문 찍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하지 말고 그렇죠. 24시간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그래서 때때마다 기사를 써라. 네. 그러면 바로 전송하고. 그래서 이제 오후 5시 이후 종이신문을 만들 때는 하루 동안 들어왔던 뉴스들을 모아가지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지면 신문을 편집하는 걸로 하고 기자들은 현장에서 기사를 계속 써라. 종이신문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써라. 그래서 디지털로 포털로 계속해서 전송함으로써 그렇게 이제 디지털에 최적화된 언론을 만들자. 언론 구조를 만들자. 이게 바로 디지털화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동안 해오다가 잘 안 됐어. 네. 왜냐? 여전히 종이신문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야 너희들 여기 마감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기사 써라 라고는 했지만 결국 또 마감 시간에 맞게 기자들의 스케줄이 또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항상 디지털화 거창하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다시는 다 최종적으로는 다시 종이신문 중심으로 타임 스케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 문제예요. 사람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근데 말로는 디지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프라인에 종이신문 제작하던 그런 조직 개편 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디지털화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여기 있는 업무는 그대로인데 플러스 업무 알파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화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그거는 로드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디지털 콘텐츠는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겠다라고 신년사에서 경향신문 김석동 사장, 한겨레 사장이
전면적인 디지털 뉴스룸으로 전환하겠다. 우리 저 경향신문 김석종 사장님, 그런 얘기가 목구멍 밖으로 나옵니까? 그렇게 기자들 보고 열심히 디지털 기사를 쓰라고 해서 우리 저 강진구 기자가 썼다가 데스크 허락도 받지 않고 썼다고 징계를 매겼던 거 아니에요. 아니 편집국장하고 거의 동기급이야. 네. 전문 기자고 무슨 데스크, 아니 평기자들도 데스킹을 안 보는데 지들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썼다고 그거 가지고 책 잡아서 왜 데스크 승인도 없이 기사를 출고하냐고, 그걸로 징계 매긴 거 아니야. 그래놓고 무슨 디지털화를 얘기해? 경향신문 김석종 사장,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이야기가 목구멍 밖으로 나옵니까? 마스크 고구모. 예, 자꾸 이제 말이 나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이 언론사 사장들의 신년사를 유심히 다 봤거든요. 근데 좀 웃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존에 편제되어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에는 신문사의 어떤 그런 시스템 말고, 조직 부서 말고 우리 취재 방식 있잖아요. 출입처라든가 이게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다 바꿔야 돼요. 이거를 다 바꾸려면은 굉장히 장시간 동안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일정 부분 우리가 기존 현재되어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 그 과정에서 흔히 말해서 다른 언론사와 비교를 당하면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디지털의 방점을 찍고자 한다면 우리대로 간다. 그래서 출입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정말 독보적인 어떤 독자적인 콘텐츠가 뭐 나중에 나올 때까지 쭉 가겠다. 투자를 하겠다. 인적, 물적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기자들이 그때 이제 아 그래 좋다 그러면 가는 거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러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그냥 신년사만 놓고 보면은요. 굉장히 또 떠듬 갈 것 같아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네. 너무 느려요. 안 돼요. 아니 이게 디지털 생산 방식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돋보이는 기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질적인 고민들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방식도 있는 거고, 그렇지. 지금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기사가.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텍스트로만 갈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고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여전히 출입처에서 오프라인 취재 방식, 종이신문 취재하는 방식,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고민 없이 여전히 구호 차원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디지털화, 언론사들마다 디지털 뉴스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종이신문이 안 나온다면 모를까, 종이신문이 나오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디지털화 이야기 하는 것은 이고요. 그리고 나는 또 하나 더 얘기하는 게,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 디지털에서 그 승인받지 않고 기사 냈다고 징계를 때렸는데 좋아요. 디지털 기사는 그 신문사 기사 아닙니까? 지면에 나와야만 그 신문사 기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자들, 특히 시니어급 기자들은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 승인을 하라고, 검증을 하고 데스킹을 보고 필터링을 하고 그렇게 내라고. 그게 도리어 디지털 시대에 그래도 유력한 신문들, 레거시 미디어들이 살 길 아닐까요? 아니 허락도 없이 막 그냥 기자들이 빨리 올려야 된다고, 야 무조건 일단 올리고 봐. 이게 무슨, 이런 언론이 다 있어요.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일보가 저한테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선거법을 위반했대요. 내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내가 윤석열 씨를 한국의 빌라도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 아니 윤석열 씨가 이번 총선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출마 의사를 밝혔나요? 밝히지도 않았어요.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에요. 그 양반이 대권 주자로 언론에서 띄우긴 했지만 본인 자신도 그 당시만 해도 내 이름 빼라고 했었다고, 재작년에. 근데 내가 한국의 빌라도라고 얘기한 이유는 빌라도가 당시에는 굉장히 힘이 있었고 총독이었거든. 조선 총독부의 총독처럼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총독한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죽여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나도 힘을 가져 있는 검찰 권력도 누군가는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권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힘이 막강하다 이런 취지로 해서, 물론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지. 윤석열 씨를 이제 한국의 빌라도라고 비유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 왜냐 윤석열을
여당이 미워하니까 여당이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빌라도라고 부정적으로 비유했으니 너는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 어느 맥락에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사가 국민일보 인터넷판으로 그냥 나왔어. 아니 어떻게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기사 쓴 기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과시켜준 데스크도 문제 아닌가 봤더니 당연하죠. 물어봤더니 그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올린대. 이게 무슨 페이스북에 자기가 글 올리듯이 똑같아 로직이. 아니 근데 언론사 타이틀을 갖고 언론사의 브랜드가 달린 기사로 나오는 건데 아무도 이 기사를 검증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혼자 서서 혼자 올리면은 내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런 성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제 블로그에 글을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지만 글 올리기 전에도 주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 와이프한테라도 먼저 일단 읽어보라 그러고 이상한 부분은 없냐? 최소한의 이런 과정은 거치거든요. 네. 몇몇 지인들한테. 네. 어떻게 언론사 기사인데 예. 본인이 써서 본인이 올린다는 그 얘기잖아요. 예. 아니 근데 그게 거의 모든 언론사 디지털화를 표방하는 언론사들의 아주 보편적인 관행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디지털화 좋은데 완성도 높은 기사가 나올 수 있게 네. 누군가는 필터링 역할을 해라. 네. 비단 뭐 꼭 상급자가 데스킹은 안 보더라도 네. 같은 뭐 동기라도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기본적인 팩트가 맞는지 팩트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게 김용민이 설교가 정말 선거법 위반인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자가 이걸 받질 않는 거야. 법원으로부터 당시 재판에 걸렸다는 그게 민사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되거든요. 예, 안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금 미뤄졌는데 드디어 받았대. 아, 드디어 받았대요. 예, 그래서 곧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야, 정말 참. 네. 근데 아니, 기자가 말이죠. 왜 그걸 안 받아? 지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아, 제가 봤을 때 저울리가 없습니다. 좀 민사 소송에 대해서 나름 이해가 있는 기자가 아닐까. 한두 번 당해서 시간이야. 예. 아니 그럼 본인이 안 받으면은 예. 소장 접수가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완성도 높은 기사. 네네.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에도 이 레거시 미디어가 살 수 있는 또 나름대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진짜 기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완성도 있는 기사, 최소한의 팩트 체크 이거는요 종이신문이건 디지털하건 상관없이 그렇지. 그건 ABC예요. ABC 기본.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뭐 해볼까요? 새해 전망. 새해 전망 원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작년에 2020년도에 시행이 된 사안이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게 언론사 간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편차가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네이버가 콘텐츠 전재료를 작년 4월부터 폐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 수익 전액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요게 언론사마다 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네이버와 콘텐츠 전재료를 맺어가지고 있을 때보다 급등한 언론사가 있어요. 예. 자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이버 브랜드 달리고 언론사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기사가 전제되는 경우죠. 전제되는 경우. 콘텐츠 제휴사라고 하죠. 그렇죠. 콘텐츠 네이버가 제휴사.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메인에 배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목하고 그 기사의 첫 줄만 나오고 클릭하면은 그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검색 제휴 기사죠. 검색 제휴 기사. 이걸 아웃링크라고 해요. 아웃링크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이버 쪽에서 콘텐츠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네이버에 뜨게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야. 그건 고맙죠. 언론사로서는. 그거는 이제 B급이고 A급은 아예 그 언론사하고 네이버 사이에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기사를 그대로 네이버에 싣게 함으로써 과거에는 네이버가 이 언론사한테다가 돈을 지급했습니다. 전재료를 지급했는데 그 전재료를 작년 4월에 폐지했다고요. 폐지했습니다. 예, 원래요 그럼. 그래서 그 전재료하고요. 광고 수익하고 또 구독 펀드가 있어요. 네이버에. 구독 펀드. 그걸 합쳐가지고 언론사마다 다른 금액을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네이버 쪽에서 지난 4월부터 전재료를 전부 없애는 대신에 네이버 뉴스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 전부를
콘텐츠 제휴사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뭐 순방문자, 조회수, 그리고 누적 구독자 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언론사마다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또 네이버가 잔머리를 또 굴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년 동안은 언론사가 지급받는 광고 수익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네이버가 기존에 줘왔던 전제료보다 적으면은 그 차액을 네이버 쪽에서 3년간은 보전해준다.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 8, 9월쯤에 이게 자체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집계를 해봤는데 언론사마다 광고 수익이 적지 않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뭐 신규 입점한 언론사 같은 경우 2017년 정도에 입점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제료, 네이버가 전제료를 너무 짜게 준 거죠. 근데 전제료를 없애는 대신에 광고 수익을 하겠다 했잖아요. 뭐 조회수라든가 페이지 뷰가 증가를 하니까 전제료보다 훨씬 많은 광고 수익을 받는 겁니다. 이 언론사는 굉장히 좋은 거죠. 어딘지 말씀 못합니까? 어딘지는 저도 익명으로만 전해드리죠. 그런데 기존의 네이버로부터 전제료를 많이 받아왔던 한마디로 큰 언론사, 대형 언론사, 중앙일보, 한경 생각납니다. 그런 언론사들은 광고 수익이 전제료보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근데 이런 추세가 2021년에는 더 심화가 되겠죠. 더 심화된다. 더 심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 광고 영업도 허용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네이버 기사 전제되는 그 중간 광고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도. 그 광고를 위해서 아마 직접 광고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근데 네이버는 왜 이렇게 항상 평화나무 같은 언론은 못 들어갑니까? 그게 이제 포털 기사 제휴. 그게 다 기존의 언론사 선수들, 출신들, 그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뭐 신문협회 이런 선수들이 특히 조중동 이런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거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불공정이잖아요, 근데. 불공정이죠. 그리고 이해충돌입니다. 불공정이면은 바로 잡아야지, 공공이 나서서. 나서서 이렇게 바로 잡으려는 공공이 없군요.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론 시장은 계속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채로 정권 망하기를 바라는, 정한수도 놓고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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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언론사들이 주주를 이루고 있고. 아까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언론개혁 도대체 무슨 징벌적 배상제만 있으면 언론개혁 다 되는 줄 알아? 솔직히 아니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면은 요거 포털 탈탈 텁니다. 야, 니들끼리만 다 해먹고 사냐? 털면 털릴 거 되게 많아. 그렇지. 아니 네이버도 뭐 다음도 다 기업인데 털면 안 나오겠어요? 걸릴 거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너희들만의 어떤 카르텔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는데 개방해. 더 개방 안 해? 한번 제대로 털어볼까? 이렇게 나가줘야지. 뭐 하고 있었어 그동안? 나 진짜 열불나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음도 그렇고요. 순한 쪽으로 가자. 반정부 B랑 온라인판이야. 반정부 B랑 온라인판이라고. 뭐 하고 있었어 도대체 이 인간들이. 그 자리만 그냥 꿰차고 말이지. 나중에 지들이 역량이 안 되니까 결국 그래서 그만두면은 나중에 딱 관료들이 그 자리 차지합니다. 정권 말쯤 되면은. 그렇죠. 개혁은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뭐야 이게 도대체. 언론개혁 뭐 했냐 이거야. 포털 이렇게 그냥 방치해두고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언론사들, 신문사들 디지털화 이번에 화두로 내걸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이버 전제료하고도 이게 연동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디지털적으로 이제 비중을 싣지 않으면은요, 전제료까지 끊어지는 마당에 광고에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디지털화를 하지만은 언론사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가 3년까지는 보존해준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요. 자, 2020년 벌써 지나갔죠? 이제 21년, 22년입니다. 2023년부터는 뭘 먹고 살 거냐고, 언론사, 신문사들이. 그렇지. 그거에 대한 상이 없어, 지금. 신문사들은. 이제 결국 포털에 의존했던, 포털의 어떤 그런 플랫폼에 기생했던 언론들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민주당, 아까 김용 PD도 얘기 진짜 잘했는데, 이 타임라인이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에 종속돼 있는 언론 환경이고 이러면 이 종속돼 있는 언론 환경에서 그러니까 조중동 편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편 편향성을 떠나서요.
포털에 종속되어 있는 언론 환경 자체가 매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치. 이 환경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러면 3년 뒤에는 언론사들도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 예. 더 네이버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더 선정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더 물어뜯거나 막 이럴 거라고. 예. 이거를 어떻게 공공적 형태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는 인간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고민은커녕 태극기를 그 시청자위원으로 갖다 꽂고 누구냐고 묻지 말아요. 너 얘기 못 한다니까. 진짜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뭐 하는 것들이야. 지금 또 언론사 출신들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네. 아니 자기들이 언론 생리를 잘 알면은 지금 왜곡된 언론 구조를 바로 잡아야지. 아니 어디서 태극기를 갖다가 시청자위원으로 꽂아놓고 그래서 개혁 방송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진짜 정말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인연으로 추천한 겁니까? 그러겠지. 또 능력을 보고 지 지역에서 지 지역에서 그래도 한 자리 줘야겠다 싶은 사람 선거 때 고생했다든지 뭐 이렇게 갖다 심었겠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래서 열린민주당에서 삼선들은 더 이상 출마 못하게 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 정말 대가리 박아야 합니다. 대가리 박아야 돼요. 네. 진짜 이 나라 언론은 정말 지역 MBC를 닮아야 돼요. 맞아. 그 포항 MBC의 장미쁨 기자. 아, 참 이름이 미쁘다. 미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좀 아마 생경하실 텐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쁘다. 아, 그래요? 실제 장미쁨 기자가 실제로 한동대학교 출신이고 네. 기독교인인 거 같아요. 아, 약간 그런 쪽의 이름이구나. 네, 장미쁨. 미쁨이 뭐냐면은 믿음직스럽다. 이럴 때 미쁨이에요. 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숙명을 안고 태어나신 것 같아. 장미쁨 기자. 오늘도 MBC에서 추가 보도를 했는데 지금 월성원전 여기 방사능이 누출돼 가지고 물론 이제 한수원 주장에 따르면은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만 이렇게 누출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주변에서 소변 검사했는데 삼중수소가 나왔어요. 원전 부지 바뀐대. 이런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수원이 일체 대응하지 않고 침묵 유지하고 또 이런 썩어빠진 개쓰레기 같은 원전 마피아 학자들이 아무 일도 아니다. 뭐 멸치를 운운하고 초콜릿을 운운하고 연한 아메리카노를 운운하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양심을 파는 거지. 이런 인간들. 근데 정말 지역 MBC는 포항 MBC, 대구 MBC, 안동 MBC, 목포 MBC, 광주 MBC 다 얘기해줘야 돼. 지역 MBC들은 진짜 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영방송이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서울 MBC에서 사장이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오거든. 굉장한 이런 어떤 마이너 정신이 있어. 그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래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지상파 방송 보면은 KBS도 있고 지역민방도 있는데 단연 지역 MBC가 돋보이잖아요. 공영방송 저널리스트로서의 정신을 스스로 이렇게. 왜냐면 KBS는 로테이션이거든요. 그렇지. 지역 민방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다 무슨 건설사. 대주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역 MBC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거든요. 목포 MBC 보세요. 세월호 참사 진실 보도로 정말 그 암울했던 시기에도 바른 목소리를 냈던 목포 MBC 아닙니까? 포항 MBC도 그래요. 이번에 제가 장미쁨 기자의 그 보도에 감동받아서 장미쁨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보도를 했더니 월성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도를 했더니 막 댓글에 달리기를 뭐 니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백개문 방송이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 보세요. 당신들한테는 이 월성원전이 먼 곳의 이야기지만 우리 포항 MBC의 가시청 지역권에서는요. 이 월성원전은요.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삶의 터전인데. 정말 그래서 우리는 자잘한 고장도 다 보도합니다. 왜냐? 모르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나한테도 자녀가 있는데 엄마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중앙언론 보십시오. 이런 저 원전 마피아들에 의해서 희생충이 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무슨 초콜릿 타령을 하고 멸치 타령을 하고 연한 아메리카노 타령을 하고 이따 이 썩어 빠진 언론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아예 이고지고 산다니까. 월성원전 예컨대 서울에다가 한강변에 원전이 있어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월성 원전에서 있었던 일이 서울 한강변 원전에서 있어봐. 하루 종일 뉴스 특보한다. 하루 종일. 뉴스 특보지. 요거는 지금 포항 MBC의 그 로컬 뉴스로 잠깐 나왔다가 네. 뭐 물론 김용민 덕은 아닙니다만은 김용민이가 지랄 발광을 했지 페이스북에서. 아니 어떻게 이게 뉴스로 안 나올 수가 있느냐고. 네. 그랬더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서울 MBC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중앙의 문제까지 됐어요. 예, 정말. 그래서 우리 지역 MBC의 이런 빛과 소금과도 같은 보도 정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고요. 근데 사실은 지역 MBC의 보도와 관련해서 첫 보도가 1월 7일에 나왔거든요. 네. 그때 이미 서울 MBC도 알고 있었대. 왜? 그러면 탑뉴스로 좀 다뤄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이미 12월 24일자 한겨레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방송 기사와 텍스트 기사는 다르지만 그래서 한겨레가 먼저 보도했기 때문에 좀 김이 빠졌나 봐. 아니 근데 말이죠. 이게 무슨 연예인 동정입니까? 아니 근데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우리 원전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요. 사안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방금 김용민 PD가 얘기하기 전까지 그걸 한겨레가 먼저 보도했다고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포항 MBC가 보도한 것 같고 나도 처음에 그게 첫 번째 보도인 줄 알았거든. 네. 물론 이제 포항 MBC가 뭐 한겨레 걸 받아 써서 기사화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또 취재했고 계속해서 또 후속 보도가 나올 예정인데 네. 결이 달라.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제 일단 그 어쨌든 한겨레가 먼저 입을 뗐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서울에서 받기 어렵다. 이랬다는 거야. 그게 공급자 마인드예요. 예, 바로 그렇지. 그런 자세가 아니지. 이 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가 아니다. 거기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그렇죠. 우린 정치 이슈가 아니다. 환경 이슈가 아니다. 사회 이슈다. 네.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민생의 이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권 문제네, 인권 문제. 저는 사실 돈이 있으면요. 부산 시민하고 경주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리 원전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부산 시민한테. 네. 모르겠는데요. 한 20%는 나올 것 같아요. 그 바로 머리맡에 있어요. 머리 위에. 부산 광역시 안에 있습니다. 고리 원전. 거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봐서 알아요. 글쎄 말이야. 네. 월성 원전. 월성이라는 동네가 있을 것 같죠? 그런 동네 없어요. 네. 경주시 안에 있어요. 네, 경주에 있어요. 경주. 얼마나 또 지역에 굴지의 기업하면 한수원 아니에요. 네. 그런 굴지의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걱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포항 MBC 보십시오. 포스코. 요셉을 쓰지 말라. 맞아요. 그 다큐멘터리로 포스코하고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됐고요. 이미 그 한수원하고는 2014년에 월성 원전 안전성과 관련한 다큐를 냈다가 네. 또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사실 포항 지역에서 포스코는요. 네. 거의 절대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삼성이지 삼성. 네. 또 그 이상이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폰서십을 다 뭉개버리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그런 보도를 냈다? 포항 경주 주민들은 지역에 포항 MBC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축복이에요. 그런 지역 방송사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 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예. 네. 지역 MBC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우리 언론의 명암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언론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어떤 사명감 없이 직업적 윤리, 의식 없이 이렇게 밥벌이로만 인식하는 이런 인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언론인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언론이 그나마 또 존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해서 국물 없는 기자회, 정상근 없는 기자회 마무리하도록. 정상근 없고 국물 없고 먹방이 없는 기자회. 먹방도 없는 기자회. 네. 그러나 코로나가 없는 기자회.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언론에게 속지 않는 똑똑한 스마트한 그런 언론 소비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민동기 기자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